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세계 정치학 경제의 수업을 하게 될 송백석 교수입니다. 먼저 이번 학기의 수업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은 총 15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회는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1부의 주제는 현대 세계의 구조와 발전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요, 2부에서는 현대 세계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1부와 2부의 주제를 다룬 다음에 제3부에서는 미래의 세계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1부에서는 어떠한 공부를 하게 되나요? 1부에서는 첫째, 국제정치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론적인 관점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수업하는 주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세계 체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국민국가를 공부하게 되고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가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를 넘어서 2부로 들어가면은 현대 세계의 쟁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과 빈곤의 문제를 살펴보죠. 발전, 현대 세계는 발전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빈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초국적 기업과 세계 경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 세계 경제를 이끄는 하나의 그 모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것을 뒤이어서요, 식량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노동 문제를 국내적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쟁점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뒤이어서 인권 문제, 젠더 문제도 상당히 우리가 이번 학기에 관심을 드려야 될 그러한 제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부와 2부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3부로 넘어갑니다. 3부에서는 미래의 세계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세계화 살림의 경제입니다. 세계화가 흔히들 죽임의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임의 경제를 넘어서 살림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문화 제국주의 여러 번 들어보셨죠? 한 나라의 문화가, 초강대국의 문화가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화적 다양성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글로벌 거버넌스와 민주주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확산과 더불어서도 그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서요, 이론적인 관점을 다루는 것이죠. 오늘의 제목은 국제정치 경제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한림대학교의 최태욱 교수님을 모시고 수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내용을, 핵심 포인트를 전반적으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국제정치의 3대 패러다임은 무엇이며 그 핵심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를 사회적 함의를 중심으로 파악해봅니다. 둘째, 국제정치 경제는 정치 변수를 중심에 놓고 국제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학문임을 분명히 알고 국내 정치 및 국제 경제와는 어떻게 다른 학문인지 고찰해봅니다. 셋째, 국제 정치 경제의 양대 접근 방법은 각각의 분석 수준이 다르다는 점, 즉 하나는 국제 체제에서, 다른 하나는 국내 수준에서 국제 경제 현상을 설명한다는 점에 유의해서 공부해봅니다. 넷째, 통합적 접근 방법은 체제 및 국내 수준 모두를 동시에 아우르는 접근법으로서 그것의 장점은 무엇인지 파악해봅니다. 오늘 수업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수업은요, 특별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한림대학교의 최태익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오늘 수업의 책임이 상당히 크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5회 강의를 우리 하게 됐는데 선생님께서 첫 번째 손님으로 오늘 나와주십니다. 먼저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많은 학생들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나의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네.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도 따라잡기가 힘든데 세계의 정치와 경제가 나랑 무슨 내 생활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러한 의문을 좀 먼저 좀 불식시켜 주시고 시작하시죠. 아마 세계 경제 상황이 정치 경제적 이슈로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옛날과 달리 이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게 핵심이 상호 의존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 간의 상호 의존도 커지는 거라서요. 바깥에서 일어난 이 정치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도 경험한 바가 있고요. 재작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도 그렇고, 한미 FTA 시끄러웠을 때도 그렇고, 이런 게 다 실직의 문제라든가, 기업 파산의 문제라든가, 도산의 문제, 혹은 또 반대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 정치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세계 정치 경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누가 주도하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심거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세계 정치 경제의 문제가 그야말로 우리 삶의 자체다. 이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국제 정치 경제거든요. 우리가 국제 정치학은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국제 정치 경제학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이런 것이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국제 정치 경제학이 발생한 배경 그리고 어떻게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 점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흔히들 국제 정치학의 하부 분야로 국제 정치 경제를 보죠.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국제 정치 경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국제 경제 현상들, 무역, 투자, 금융, 경제 통합, 세계화 이런 국제 경제 현상들을 경제 변수가 아니라 정치 변수로 설명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변수로서는 충분히 이 국제 경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예가 아마 FTA 좋은 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 시기에 미국과 그 정도 수준에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경제 변수 말고 분명히 양국 혹은 국제적인 정치 변수가 있었겠죠. 예. 그다음에 그 협상의 내용이 어느 나라에게 유리하고 혹은 불리한가 이거 결정하는데도 분명히 정치 변수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치 변수를 무시하고 무역을 얘기하고 경제 통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정치 변수를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국제정치 경제학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는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어떤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인식에서 시작된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먼저 좋습니다. 그럼 국제 정치학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 정치학의 3대 패러다임이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죠. 국제 정치학의 3대 패러다임 그러면 이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중에서 현실주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현실주의는 가장 전통적인 국제 정치학 혹은 국제 관계학의 아주 기초적인 그 패러다임이죠. 이 현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힘, 국가, 무정부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힘의 논리가 현실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국제 정치도 그 현실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쳐다봐야 한다라는 게 현실주의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 현실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 힘의 주체가 바로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주의에서는 그 국가를 기본적으로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자라고 봅니다. 그 국가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이런 거를 볼 게 아니라 그냥 개인과 같이 국가를 하나의 행위자로 봐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건데 합리성이라고 한다면은 국위 극대화를 주어진 환경과 조건 하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낸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단일하고 합리적인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이란 힘들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가 그 국익 극대화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대립하고 싸울 것이므로 협력은 어려운 것이고 오히려 이 갈등과 대립이 정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자유주의인데요. 자유주의는 이런 현실주의의 기본 전제들을 뭐 거의 다 무시합니다. 우선 국가의 개념을 무시하죠. 국가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허구적 개념일 뿐이다. 국제 정치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행위자는 살아있는 사람, 개인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의 행위자라는 것은 그 개인들의 집단인 그 이익 집단,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혹은 관료 집단, 뭐 이 군인 집단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집합체가 국제 정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자는 반드시 국내에 존재하는 행위자만이 아니라 초국적으로 존재하는 국제기구, 뭐 NGO 이들도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이들도 중요한 정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행위자를 다양하게 보니까요, 그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국제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국제 협력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매우 중요한 이 논점입니다. 뭐냐면 아까 이 현실주의에서처럼 모든 국가가 서로 투쟁적으로 대립하고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 정치 주체들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들 간의 협력의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각국에서 자국 정부를 압박해서 자유무역 정책을 택하게 하면 자유무역 체제라는 협력틀이 생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경제 영역에서 이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이 구조주의죠. 구조주의자들도 이 자유주의자와 이런 점에서 같습니다. 뭐냐면 이 현실주의의 기본 개념인 국가가 유일한 정치 행위자라는 개념을 무시하죠. 그래서 구조주의자들도 역시 다양한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자유주의자와 다른 점은 자유주의에서는 그 다양한 이 정치 주체들이 역시 다양한 이 요인과 변수에 의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데 구조주의자들이 보는 그 요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경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자들은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착취했을 때만 유지되는 구조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유상계급의 무상계급에 대한 착취죠. 그것은 국가체제에서도 그래서 부국이 빈국을 착취하고 개인 수준에서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다라고 보고요. 그런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한 국가들 간의 불평등, 개인 간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모든 현상은 국제정치 현상,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이런 격차, 불평등이라는 현상, 이것의 원인이 구조적으로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는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구조주의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마르크스주의를 연상시키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패러다임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3대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조금 하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국제 정치 경제의 패러다임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국제 정치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 정치 경제가 국제 정치학의 하부 분야라고 본다면 당연히 국제 정치학의 그 3대 패러다임을 따르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 정치 경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정치 변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변수가 강조되는 패러다임을 따르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구조주의는 이제 경제 환원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벌어지는 국제 정치 현상을 경제 체제 이 한 변수에 집중하고 정치적 변수는 경시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제 정치 경제학자들이 볼 때 구조주의에서 이어받을 게 별로 많지 않죠. 따라서 국제 정치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적 전통 혹은 현실주의적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 경제학의 접근 방법을 만약에 둘로 양분한다면 하나는 현실주의적 전통을 따르는 체제 수준에서의 정치적 접근 방법이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그 자유주의 전통을 따르는 국내 정치적 접근 방법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제라는 국제 체제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국제 겁니까?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국제 체제에서의 접근 방법을 그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세 가지 구체적 이론을 갖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중상주의입니다. 중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죠. 역시 현실주의 전통에 따라서 국력이 제일 중요하다. 각국에. 근데 그 국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부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국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초기 중상주의에서 나타나는 이 수출 최대화, 수입 최소화라는 정책이죠. 그래야지 순수익이 모든 국가들에게 크게 나타날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국은 닫고 외국은 열려는 정책을 택합니다.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중상주의라는 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리스트를 거쳐서는 경제적 민족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신중상주의, 신보호주의 이런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신중상주의, 이런 중상주의적 전통 때문에 각국에서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뭐 환율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전통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인데요. 패권 안정 이론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 체제 수준에서 국제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가능한 것이 물론 예외적으로 있다라는 것인데 그 예외적인 조건을 구축하는 게 패권 국가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패권 국가라고 한다면 뭐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이 막강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요. 이런 패권 국가 존재하면 그 패권 국가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국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권 국가가 현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 능력과 의지를 활용해서 타국들을 협력에 끌어들여서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론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입니다. 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라고 할 때 신자유주의라고 하면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접근 방법은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단일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 대신 그 합리성을 굉장히 넓고 유연하고 장기적인 것으로 파악해서요. 그렇게 유연하게 합리성을 구성할 때 그때는 국제기구나 레짐이나 제도들이 존재하면 이런 이 불확실성, 거래 비용, 국제 협력에 드는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패권 국가가 설령 존재하지 않더라도 국제 협력은 가능하다라는 게 자유주의적 제도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예, 국제 체제 수준에서의 접근 방법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교재에서 미리 읽어보니까 국내 수준의 접근 방법도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내 수준에서 접근해서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경제를 읽는다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 국내 수준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 두 번째 수준이죠. 국내 수준에서의 정치적 접근 방법. 흔히들 이것을 국내 정치적 접근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강조하는 정치 변수는 국제 체제 변수가 아니라 국내 정치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걸 택하는 학자들은 뭐 대외 경제 정책도 일반 국내의 공공 정책과 다를 바가 없다. 즉 국내 정치의 산물이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논의를 시작합니다. 대외 경제 정책의 결정 과정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같은 정책 선호를 가진 그룹들끼리 정책 연합을 맺는다는 겁니다. 예, 반대하는 그룹들은 또 이 반대 정치 세력 연합을 맺고요. 그래서 이익 집단들이 예컨대 양분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어느 집단이 이기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유무역 정책을 택할 때 자유무역 정책이냐 보호무역 정책이냐가 이슈가 됐을 때 자유무역 정책을 택하는 집단을 우리가 흔히 국제주의 집단이라고 그러고요. 보호무역 정책을 택하는 집단들을 국내주의 집단이라고 흔히들 나누는데 그 경우에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그리고 이기는 집단을 지배연합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지배연합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어느 쪽이 이기는 거를 뭘로 결정된다고 설명해야 되느냐인데요. 이 국내 정치적 접근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익 집단 이론에 따라서 그 어느 쪽이 이기느냐를 설명해야 된다는 쪽하고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제도론자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이익 집단론인데요. 이분 교수님, 예, 잠시만요. 제가 이 대목에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 지금 네 가지 단어를 얘기해 주셔서 하나는 이제 국제주의 집단, 국내주의 집단, 지금 이익 집단론자, 제도론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수준의 국내적 접근 방법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대외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이익 집단이고 이익 집단의 경쟁이다. 거기에는 집단에는 국제주의 집단이 있고 국내주의 집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은 뭐 예를 들면은 국제주의 집단은 개방파. 그렇죠. 그리고 국내주의 집단을 뭐 보호파, 국내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편의상. 예, 여기 편의상. 예. 그러니까 요 용어는 예컨대 그렇다는 거고요. 예. 모든 국가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죠. 예. 금융정책은 또 다르게 나누는 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렇죠.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다음 나오는 용어는 이익 집단론자, 예. 제도론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정책이 결국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두 가지 시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익 집단론자 시각, 제도론자의 시각.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의상 국내주의 집단과 국제주의 집단이 대결할 때 예. 이기는 쪽의 정책 선호가 국가가 결국 정책이 된다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느냐, 예. 즉 어느 정책이 채택되느냐를 결정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익 집단론자들은 이익 집단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고요. 제도로는 제도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 집단론자들은 어느 이익 집단 혹은 어느 이 정치 연합 세력이 이기느냐를 따질 때 예를 들어서 보통 한 세 가지 기준을 하거든요. 이익 집단들의 선호가 누가 센가. 두 번째는 조직과 결집이 누가 잘 되는가. 세 번째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규모가 작으면 적을수록 오히려 잘 뭉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이 이길지, 누가 지배연합이 될지. 근데 제도론자들은 그걸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규모, 똑같은 결집력, 똑같은 정책 선호를 갖고 있는 집단일지라도 예를 들면 노동조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럴지라도 그 노동조합이 있는 국가의 정치 제도가 예컨대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또는 정당 제도가 이 노동의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예컨대 친노동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 또 선거제도도 비례대표제가 혹은 비례성이 높아서 노동의 이 정책 선호가 잘 반영되는 선거제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익 집단, 똑같은 정치연합 세력일지라도 그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국내 수준에서의 통합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어느 한쪽 예컨대 이익 집단 변수 또 제도 변수만 강조해서 설명이 안 된다는 게 이 국내 정치적 접근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의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도는 똑같은데 이 정치 혹은 정책이 변화됐을 때는 이익 집단의 변수가 생긴 거죠. 거꾸로는 제도의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제도 변수와 이익 집단 변수, 즉 룰과 플레이어를 둘 다 봐야 그 결과인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용어 중에 통합적 접근 방법을 또 책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국제 체제 수준의 분석과 국내 수준의 분석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본 기억으로는 제2 역전 어프로치다라는 걸 소개하고 계시는데 참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익 집단론과 제도론을 같이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국내 수준에서의 통합 얘기고요. 그냥 IP 국제정치경제에서 일반적으로 통합적 접근 방법 할 때는 그것은 물론 그리고 국내 수준과 체제 수준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질문하신 제2 이미지 역전 어프로치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이거 이제 그 유명한 국제정치경제학자인 고루비치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작업을 체계화시켰는데 제2이미지 역전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국제체제라는 것을 각국 국내 정치에 말하자면 반영, 이미지로 봤던 거죠. 그런데 골비치 이후에 국제정치경제학자들은 그냥 국내 정치의 반영에 불과한 게 아니라 제2이미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제체제 자체가 이제는 각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역전해서 영향을 끼친다. 결국은 체제 변수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그 둘 다의 상호 영향력을 다 인정해서 통합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체제 변수도 작동하고
국내 정치도 변수로서 작동하니까 그 둘을 통합적으로 연계적으로 봐야 국제정치 경제 결과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2이미지 역전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전된 게 양면 게임론까지도 발전되죠. 양면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영어로 많이 쓰죠. 흔히들 쓰니까 투레벨 게임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제 협상과 국내 정치가 하나의 일체의 게임이다, 사실은.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국제 협상에 들어가고 있는 국가의 대표자들이 국제 협상을 하면서도 자기 국내 정치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용인할까, 국제 협상의 결과를.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내 비준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그게 국내 비준을 거쳐야 비로소 발효되기 때문에 국내 비준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국제협상에서 얻어내야 되는데 따라서 그 국내 비준이라는 국내 정치 과정이 국제협상에도 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면 게임을 동시에 치러야 된다. 즉 체제 수준과 국내 수준을 항상 동시에 염두에 두고 국제협상에 임해야 된다. 국제정치 경제의 거의 모든 결과물들이 그렇다라는 게 양면 게임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석이 이제 점차 좀 세분화되고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개념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자유주의적 정부관주의다. 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통합적 이 접근 방법에서 제일 최근에 체계화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유주의적 정부관주의를 예를 들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 통합 문제,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도 그렇고 이럴 때 이 자유주의적 정부관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은 세 단계로 나눕니다. 분석하고 설명할 때. 제1단계는 국내 정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국내 그 국가의 정책으로 결정할까? 그 국가의 말하자면 정책 선호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관계죠. 여기에 그 경제 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들어가서 이익 집단 정치를 펼치겠죠. 그리고 그렇죠. 제도가 또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래서 각국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그걸 가지고 제2단계인 국제협상 테이블에 가서 협상을 벌이는 거고요. 이때는 국제정치죠. 체제 수준에서의 변수들이 작동되는 거죠. 정부의, 국가의 수행 능력이라든가 협상 능력 이런 것들. 근데 아까 양면 게임론이 여기서도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국내 정책 과정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을 벌이니까 1단계는 여전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그 결과물이 협정이 체결되고 제도화되는 게 3단계.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 협상 과정이라든가 한미 세国이 협상 과정에서 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FTA 같은 경우도 1단계에서 한국의 이 정책 선호, 즉 한국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FTA 상대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 어떤 기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2단계에서는 드디어 미국이나 일본의 협상 대표자들과 만나서 협상 국제 테이블에서 벌이고 3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국내 비준을 거쳐서 제도화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근데 중요한 것은 제1단계 국내 정치 혹은 국내 협상 과정이죠. 왜냐하면 1단계에서 민주적으로 이런 정책 선호가 결정되지 않으면 2단계에서 설령 이 협상 자들이 혹은 국가대표들이 협상 내용을 체결해버린다 할지라도 국내 비준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단계는 항상 중요하고 설령 억지로 국내 비준을 어떻게 통과했다. 그래서 발효됐다 할지라도 발효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나프타에서 지금 나프타 문제를 놓고 멕시코 시민들이 저항하고 반발하듯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3단계에서 국내 정치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정치 경제의 국내 정치적 변수의 중요성을 잘 말아주는 게 이 자유주의적 정부관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 경제라 그래서 당연히 국제적 수준, 국제체제 수준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국내 정치적인 변수가 얼마나 중요한 그렇죠. 것인가 그런 걸 알 수 있겠고요. 사실 한미 FTA, 한일 FTA 협상 과정이라는 세国이 협상 과정에서 다 그러한 것이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실감 있게 국제 정치 경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대표로 일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남경필 의원님의 인터뷰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모든 이 대외 정책 결정하는데 이제는 특히 국내 정치의 영향이
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이제 그 많은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고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정치 무시하고 국내 상황 무시하고 정책 결정했다가는 판판이 정부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지난번 촛불 시위를 일으켰던 이 쇠고기 협상, 한미 쇠고기 협상 문제가 대표적이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국내 정치의 요인을 빼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협상 과정이라는 거는 이제 이 국내 여론을 수렴을 해가지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정책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협상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그걸 갖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가 엄청나게 반대하고 시민단체가 엄청난 반대를 한다는 것이 국제협상의 협상력을 오히려 높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협상의 단계, 국제협상의 단계가 모두 서로 상호 연동돼 있다.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국내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국회는 이 비준을 정부가 해오면 그 비준을 통과시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전 단계에 역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왜냐하면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정부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에 비준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정부가 해온 것을 놓고 평가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예 거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간 단계에서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그것을 정부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정할 때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하게 돼 있죠.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미국처럼 그 처음에 협상 시작 때부터 의회와에게 보고하고 또 그래야 의회의 비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와 긴밀한 대화와 정보 공개와 보고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남경필 의원의 인터뷰 잘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야말로 국제 정치-경제 협상이라는 것이 국내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수, 국제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 교수님, 그야말로 이제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 대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세계화죠. 그 핵심 요인은. 또 세계화는 사실 꼭 뭐 전 세계 다 합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다자주의적 세계화라고 부른다면 지역 수준에서도 EU나 나프타처럼 또 우리 동아시아 통합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 수준에서의 통합, 그다음 또 양자 간의 FTA 같은 걸 통한 또 양자 간 통합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통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의 핵심 특징은 이동의 자유죠. 그 자본이든 사람이든 뭐 서비스든 간에 결국은 국경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고요. 통합이 그런 것이라면 이 학문도 분석 방법도 통합적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할 테니까 국내 수준만 혹은 이 국제 수준만 봐서는 이 다이내믹한 통합 현상을 설명하지 못할 거고요. 따라서 국제 정치 경제에 있어서 통합적 접근 방법, 국제 체제나 국내 수준을 동시에 보려고 하는 노력, 상호 간의 작용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 이런 거는 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수업을 듣고 보니까 남는 것은 공부 쉽게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상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없고 단순하지 않은 현상을 그야말로 단순하게 공부하려는 시각을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 나오셔서 그러한 가르침 주시고 국제 정치 경제의 큰 패러다임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신 최태욱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의 3대 패러다임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입니다. 국제정치경제는 무역, 금융, 해외 투자, 경제 개발 및 성장, 지역 통합 등의 제반, 국제 경제 현상을 정치 변수에 의해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국제 정치 경제의 양대 접근 방법은 각각의 분석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는 국제 체제 수준에서, 다른 하나는 국내 수준에서의 정치 변수에 주목하여 국제 경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합니다. 지배연합은 정책 경쟁을 벌이는 이익 집단들 중 최대 다수 세력을 구성하는 연합체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익 집단 연합입니다. 통합적 접근 방법은 체제 및 국내 수준 모두를 동시에 아우르는 접근법으로서 특히 세계화 시대의 대외 경제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서는 제2이미지 역전 어프로치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가 있습니다. 제2이미지 역전 어프로치는 국제체제가 국내 정치의 반영, 즉 제2이미지에 불과한 게 아니라 국제체제 자체가 각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이론으로 체제 변수와 국내 정치 변수를 통합적으로 봐야 국제 정치 경제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접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는 국내 정치적 접근 방법에서 강조하는 국내 정치 영역은 물론 그 이후 국제체제 수준에서 벌어지는 국제협상 과정까지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이론으로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정치경제 영역에서 하나의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네, 핵심 포인트 정리는 잘 되셨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국제정치 경제의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태욱 교수님 모시고 오늘 수업해 왔습니다. 다음 시간은 연이어서요,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는 지구적 자본시장과 세계 경제 위기입니다. 여러분, 2008년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대공황이 왔다, 세계 경제가 몰락한다, 많은 공포에 우리가 휩싸였고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런 것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 두 번째 수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